오늘 아침 일라디오. 뜯어도 보고 밟아도 보고 베어도 보고 약도 뿌려보지만 그 생명력이 어찌나 강하고 질긴지 아마 벌써부터 전쟁 치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농부들에게 골칫거리이자 제거 대상인 잡초 얘긴데요.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한데 잡초까지 무성하니까 원망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잡초는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식물이라고요.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건 남들이 보지 못한 틈새를 발견했을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가 되겠지만 좁은 틈, 그 사이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은 활짝 열고 시작해보시죠. 6월 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돼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의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특유의 감칠맛으로 육수를 낼 때도 쓰이고 바삭하게 튀겨 설탕을 묻혀 먹기도 하는 이것 어떠세요? 평소에 많이 드시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많이 먹어왔지만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의 영미권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생소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의 영양학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 중이라고 하죠. 샐러드 재료로도 활용하고 이것을 넣은 버터도 개발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란 이것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서 수출길이 크게 열린다면 정말 좋겠죠? 세계 각국에서 우리 이것의 진가를 알게 된다면 아마도 이것은 나죠, 이것은 날죠 하면서 서로 외치지 않을까요?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죠. 전 세계에서 우리 이것을 원하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류수연입니다. 네, 자, 영농철 농업자금 대출도 큰 고민거리인데 담보가 부족한 농민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신보가 위기를 맞았다고요? 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어민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재무보증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기금인데요. 농민들의 자금 수요 증가에 비해 정부 출연금이 적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농신보는 1조 1,038억 원의 기본재산으로 총 16조 4,366억 원의 대출을 보증했습니다. 대출 보증액을 보증기관이 보유한 기본재산으로 나눈 수치를 운용배수라고 부르는데요. 농신보는
이 운용 배수가 14.9배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정해둔 적정 운용 배수 12.5배를 훨씬 웃돌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네. 농심부가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적정 운용 배수를 초과하면 스마트팜들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한 예외 보증이 불가능해집니다. 예외 보증이란 스마트팜, 축사시설 현대화 등 주요 정책 사업에 한해서 보증 한도를 초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예외 보증 대상에 포함되면 보증 금액이 개인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법인은 2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정부가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보증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규정을 따진다면 예외 규정이 불가능해져서 신규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농업자금 보증도 함께 위축이 됩니다. 현재 농심부 규정은 운용배수가 악화될 경우에 농업정책자금, 농업일반자금, 법익 정책자금 순서로 우선 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기금 부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 자연재해 복구 등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축소도 우려가 됩니다. 농심부 특례보증은 2017년 3,601억 원에서 2020년 5,005억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 운용 배수가 12.5에 근접했을 때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금 14.99 예외 보증, 특례 보증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가했던 건가요? 네, 실제로 농심부 기금은 정부와 농축 수협하고 그리고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농심부의 건전성 위기가 정부의 기금 출연 중단과 회수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우선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기금이 안정화됐다는 이유로 출연을 중단했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존 출연금을 1조 6천억 원이나 회수했습니다. 결국 기본재산 확대가 부진했던 거죠. 그런데다 2018년부터 스마트팜, 귀농, 청년농, 창업농 등의 신규 보증이 증가했고요. 이에 따른 손실도 아무래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난해에는 운용 배수가 17.6배에 달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려 정부가 지난해 올해 2,300억 원을 다시 출연해서 잠시 상황이 호전됐는데요. 올해도 대출과 대손 보증이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올 연말 운용 배수가 17.1배로까지 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농심부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자동적으로 출연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은 농심부 정부 출연 확대를 담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투자가 늘어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 상황에서 농심부의 위기는 결국 농어민의 위기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농심부의 건전성을 높일 정부의 노력이 적극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올봄 날씨가 참 종잡을 수가 없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도 늘고 있죠? 네. 실제로 지난 5월은 최근 5년 중 가장 비 내린 날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4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벌꿀을 이렇게 수집하던 영서 지역은 16.2일에 달했습니다. 한 달의 절반가량 혹은 그 이상이 비 오는 날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아직 장마 예보가 나오기도 전이어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5월 1, 2일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1999년 이후 22년 만에 대설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구룡령에 18.5cm, 대관령에 1.6cm의 눈이 쏟아졌기도 했고요. 전북, 경북, 강원 등 지에서 우박 소식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우박이 내리면 정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죠. 양봉 농가들 피해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농사 상당 부분이 아카시아 개화에 좌우되는 양봉 농가들이죠. 아카시아 꽃대가 형성되는 5월에 비 오는 날이 많아서 꽃이 금세 골아버렸고 벌들도 꿀을 따러 돌아다니지 못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꿀을 따는 양, 채밀량 전망 역시도 밝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5월 6일에서 25일 사이 아카시아 꿀 작황 현장 실사를 진행을 했는데 대략 예년의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농민들도 사상 초유의 흉작이던 지난해보다 조금 나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과수농가들의 피해도 지속됐습니다. 우박이 충남 천안 예산, 강원 화천, 경북 일대에 지난 7일에서 10일 사이에 발생했고요. 또 25일 이후에는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전북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익산시 웅포면에서는 집중호우까지 겹쳐 수확을 앞둔 블루베리 농사를 망쳤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저온 피해를 본 사과, 복숭아 등 농가들도 5월에 또다시 지속된 잦은 강우와 저온, 일조량 부족으로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떨어지는 피해를 입고 이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빨리 좀 피해를 만회할, 좀 복구할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양봉 농가들은 좀 장기적으로 밀원식물 확대가 시급합니다. 꿀을 내는 나무, 즉 밀원수림 면적은 2012년 56,500여 헥타에서 2017년 28,100헥타로 절반가량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양봉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농가들이 체감하는 채밀량까지 함께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빈 한국양봉협회 전무는 정부의 밀원수림 조성 지원과 함께 농가 차원의 나무 심기 노력이 있어야 양봉 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박 같은 경우는 익산의 블루베리 농가 말하기로는 농작물 재보험 가입 대상 작목은 일정 부분 손해라도 만회할 수 있지만 블루베리는 가입 자체가 안 된 작목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촘촘한 정책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화환에 사용되는 꽃을 새로 꽂은 건지 한번 썼던 꽃인지를 표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산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군요.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산꽃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재사용 화환 표시지의 실효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화환을 판매할 때는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상호와 전화번호만을 기입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화훼류 원산지 의무를 화환 유통 과정에서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사용 표시 규제는 우선 생화에만 적용이 됩니다. 판매업체가 플라스틱 조화로 화환을 제작해서 여러 번 재활용하더라도 법망을 비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국내에 1억 송이 밀려드는 수입꽃의 일부가 국산꽃의 가장 혹은 둔카페에 화환을 쓰인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셈입니다. 그만큼 의무 표시 제도의 사각지대가 넓은 거죠. 단속은 어려운 건가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제도도 없고 또 역부족입니다. 우선 재사용 화환 단속 자체가 어렵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누락한 채 리본만 바꾸는 리본가리가 성행해서 파파라치처럼 현장에 잠복하는 단속이 아닌 이상 위법 행위부터 잡아낼 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화훼 원산지 표시는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언감생심입니다. 2017년부터 국산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전라 11개 품목에 외국산은 분화를 포함한 모든 화훼류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아직까지도 유통관계자, 소비자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한 예로 지난해 말 한국농촌경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44.1%는 원산지 표시 미비로 외국산인지 국산인지 알 수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외국산인지 알고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가 20.8%에 그쳤고요. 아마도 이거는 모를 수도 있는데 외국산 구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5.1%였습니다. 네. 화훼업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화훼 농가들 사이에서는 우선 서둘러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화환의 재사용 여부는 물론 이 화환 판매업소와 연락처 그리고 꽃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화환정보 표시제를 도입해서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화화환과 조합화환을 법적으로 구분한 뒤 조합화환을 아예 공산품으로 규정해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코로나19 발생 여파까지 겹친 화훼농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방안이 절실합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진짜 계속 내리는데 햇마늘 수확 현장이 걱정되네요. 이 소비자들 손에 좀 건조 과정까지 잘 거쳐서 전해지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농가와 또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마늘로 음식을 하는 일이 있어서 몇 번을 거쳐서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고흥이나 제주 쪽은 이미 장아찌용 마늘을 다 출하가 돼서 다행히 장아찌용 마늘은 말리지 않고 말하자면 건조하지 않고 바로 출하가 돼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 지역 마늘인 서상이나 담양 또 저번에 이야기했던 진천 이런 곳들의 마늘은 이제 말려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조금 장마가 좀 길어질 예정이기도 하고 그 2주 이상은 또 말리시거나 일주일간 말리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분이 지금 제일 고민을 하고 계시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말렸다가 비 오면 또 안에 들여놨다가 이렇게 해야 돼서 좀 손이 더 갈 거라고 조금 고민하고 계시긴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마늘과 입맛음식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 난지역 마늘 특징 짧게 설명 듣고 마무리했거든요. 어느 네. 지역이 유명한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난지역 마늘은 이제 고흥부터 해서 또 제주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곳은 또 남해이기도 하잖아요. 고흥, 제주도, 남해 이렇게 한 3군데 정도만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지역과 난지역 마늘은 맛이라든지 출하 시기 그리고 해먹는 음식까지 다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제주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재래종 마늘도 많겠네요. 네. 요즘에는 우리 아까 장아찌용 마늘 같은 경우는 보통 고흥이나 제주도, 남해 같이 이 남쪽 지방에서 나는 난지역 마늘을 많이 쓰는데요. 제주도는 또 특별하게 이 토박이 분들이 계속해서 씨앗을 내려서 내려오는 제주도에 오래된 그 토종 마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곳은 대정리 쪽에서 만났는데요. 김양숙 농부님을 통해서 제주도는 특히 마늘을 만홍지라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홍지로 해먹던 음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마늘종을 활용하는 건가요? 마늘종은 아니고 우리 보통 마늘 대를 많이 먹는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한 3월이나 4월 되면 왜 마늘대라고 해서 이제 풋마늘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많이 해먹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이 풋마늘대로 해먹는 음식법을 잘 몰랐었어요. 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만홍지라 그래서 왜 저번에 한번 제주도 입맛 음식 하면서 제주도는 1년 내내 이 채소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저장 음식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바로바로. 네, 김장도 많이 해드시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만홍지 같은 경우가 제주도에 정말 김장이다 할 정도로요. 집집마다 이 풋마늘때 올라오면 그렇게 만홍지를 다 담그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맛보면요, 우리 왜 마늘 장아찌랑 또 다른 그 정말 풋풋하면서도 그 채소 절임을 딱 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맵지 않고 살짝 달콤 새콤한 그 맛이 참 그 입맛을 당기는. 그래서 해녀분들도 많이 이게 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해녀분들도 물질하고 오시면은 이제 편하게 물에 그냥 말아서 밥을 말아서 요 만홍지 없이는 또 밥을 드시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제주도의 김장이다 할 만큼이나 많이 담아 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재료는요 한 푼만 일 때는 한 3간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물은 2컵, 그다음에 간장 5컵, 그리고 매실액 2컵. 식초 2컵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간장은 이제 양조 간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푼 많을 때는 뿌리를 잘라내고요. 잎도 잘라냅니다. 정말 온전히 마늘 대만 쓰는 거죠. 네. 그리고 푼 많을 때를 한 2.5cm, 3cm 자기가 한 입에 딱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쪽에 잎 부분까지 연결된 부분이 이게 흙이 좀 차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물이랑 간장을 냄비에 넣어서 이제 한번 팔팔 끓이고 나서 거기다가 매실액과 식초를 넣습니다. 그 소독한 용기에 푼 마늘대를 담고 이제 한 김 식힌 아까 양념액이 있었죠. 그거를 부어서 서누르 곳에다가 저장하면 끝인데요. 한 3일 후에 간장물만 따라서 한 번 더 끓여서 식힌 후에 다시 부어서 일주일 숙성을 시키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아, 제주 푼마늘대로 만든 만홍지. 진짜 네. 좋은 반찬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네. 난지역 마늘 제주를 둘러봤고, 경남 남해로 가볼까요? 네, 남해는 정말 100년이 넘도록 이 마늘을 계속 키워왔던 농부님을 뵙고 이 남해의 오래된 마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좀 특별했던 거는 남해는 섬이면서도 또 해발 700m 이상의 산이 주변에 있어서요. 대부분의 농지가 바다로부터 한 1km 이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늘은 해풍의 천연 소독제를 그대로 맞는 격이 돼가지고 네. 마늘밭에 또 바닷물을 물과 희석해서 뿌려줘서 병충해를 막는 전통 남해의 농업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약 없이 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모양은 좀 고르지가 않은데요. 알이 굵고 이 톡 쏘는 매운맛이 아주 뚜렷해가지고 익혀도 좀 잘 물러지지가 않습니다. 그 마늘 통구이나 이렇게 물러지지 않으니까요. 마늘 통구이나 찜요리에도 잘 맞고 오래간 끓여 만드는 소스 등에도 잘 많이 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 소스 등에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남해 쪽은 이 흑마늘을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이제 우리 흑마늘을 그 요즘에는 조금 편하게 보온밥통에 넣고 보온 상태를 이렇게 오랫동안 익히듯이 하면 새까맣게 마늘이 구워지는데요. 네. 그 마늘을 약으로 사실 마늘은 매운 성분이 또 열에 가하면 단맛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흑마늘이 쫀득쫀득하게 약간 마늘 젤리처럼 바뀌던데요. 그거를 또 약처럼 이렇게 드시는 모습이 또 특별했었습니다. 네. 야, 이 또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남해 농부님들은 어떻게 마늘을 드시고 계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 바로 앞에서 농약 대신 이 바닷물을 희석해서 뿌리다 보니까 정말 이 알이 탄탄하기도 하고 저장성도 좋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늘을 여러 방법으로 하지만 마늘을 술로 담궈서요. 이렇게 양념을 할 때든 아니면 음식을 할 때든 냄새를 없앨 때 이 마늘을 그렇게 마늘 술로 요리할 때 쓰는 술로. 네. 네. 그리고 젊은 요리사들은요. 이 마늘을 오일로 담아서 쓰시는 모습도 또 특별했습니다. 요리사들이 요즘에는 또 지역에 가서 많이 정착해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만났던 이 남해에서 만났던 요리사분은 이 마늘이 저장성이 좋다 보니 물러지지도 않고 오래도 또 향이 오래 간다고 해서 이 톡 쏘는 매운맛의 남해 마늘을 오일에 절여서 마늘을 보관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 그때그때 기름에서 꺼내 볶아서
약간 향신료처럼 쓰기도 하고요. 여기다 또 향신료인 다른 향신료를 곁들여서 이 오일로 마늘 향이 배인 이 오일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재료는 알마늘은 한 10알 정도만 준비하시고요.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 혹은 해바라기유를 1컵 정도 넣고 식초 혹은 레몬즙 1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껍질을 까고요. 손질한 후에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 물을 뺀 마늘을 식초에 담궈서 한 2-3시간 둬야 해요. 그래야 이제 색깔이 막 변하거나 혹은 산성인 식초나 레몬으로 박테리아 증식을 막게 되는 거거든요. 식초에 먼저, 네. 네. 한 2-3시간 담궈둔다는 거. 그리고 소독한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요. 너무 가득 넣지 않고요. 여유 공간을 남기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병에 마늘이 잠길 정도로 붓게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 허브를 같이 넣어도 참 좋습니다. 허브도요? 예를 들어 예. 네, 로즈마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같이 넣으면 이 마늘과 은근하게 오일에 허브 향이 이렇게 배어서 음식에 넣었을 때 정말 맞는 기름이 되는 거죠. 야, 마늘 좋아하는 우리에겐 진짜 딱이겠네요. 그죠. 우리 파스타도 알리오 올리오 해서 마늘과 기름만 있어 맛있게 되는 것처럼요. 그럼 기름 하나 만들어 놓고 뚜껑 닫아서 밀봉해서 한 저장 한 5개월 정도 냉장고에 두고 먹으면 사실 기름에 여러 성분들이 좀 소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마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온보다는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저장성도 길어지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고흥 마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고흥은 또 삼면이 바다인 고흥에는요. 육종 마늘과 달리 12에서 15쪽의 마늘이 맺히는 전형적인 난지역 마늘이 많습니다. 우리 장아찌용 마늘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장아찌 마늘 하면 또 고흥 마늘을 많이 떠올리는 분이 계신데요. 이 특히 껍질이 선명한 적색이어서 다른 지역 마늘과 구분되는 이 고유의 품질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매운맛이 강하지 않고요. 단맛과 산미가 적당합니다. 알이 굵고 조직이 단단해서요.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은 마늘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늘 피클, 말씀드렸던 장아찌, 그다음에 마늘 식초, 이제 꿀에 재우는 마늘 등 이 절임용 마늘로 추천드립니다. 야, 진짜 마늘은 어떻게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고흥 농부들은 어떤 입맛 음식을 가지고 계셨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절임용 마늘로 많이 추천해드렸던 고흥 마늘은요. 고흥의 마늘 입맛 음식도 또한 이렇게 절임이든 이렇게 끓여서 드시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고흥 신화숙 농부님의 입맛 음식 중에는 마늘 조청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조청이요? 네. 고흥의 마늘은 또 맵지 않고 부드러운 맛이라 익혀 먹으면 단맛이 아주 강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흥 마늘을 푹 익혀서 조청으로 만들어서 겨울철에는 감기약 대신 이렇게 먹었던 거죠. 약으로 드셨네요. 네. 네. 그 마늘은 한 30통 정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현미 찹쌀이나 찰수수를 썼다는 게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찰수수나 현미 찹쌀은 한 800g이고요. 엿기름이 한 500g 정도 듭니다. 처음에 이제 마늘을 솥에 넣고요. 완전히 으깨지도록 삶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찰수수나 현미 찹쌀은 이제 식혜밥, 우리 고두밥이라 그러죠. 짓듯이 고슬고슬하게 짓고요. 밥이 다 되면은 엿기름을 왜 물에다가 이렇게 지지기듯이 엿기름을 이런 삼배천이든 천에다가 넣고 이렇게 물에다가 푼 엿기름 국물을요. 같이 넣어서 으깨서 함께 잘 섞는 거예요. 그리고 밥통에다가 한 6시간에서 8시간 넣어서 보온 상태로 두면은 이제 엿기름이 뜨게 되죠. 그러면 면보나 광목자루에 이렇게 넣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같이 계속 치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짠 물을 가지고 엿기름 물이죠. 그거를 마늘 삶은 거를 함께 넣어서 다시 한번 솥에다 끓이거나 보온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해 두시면요. 이 오래 끓일수록 되직해지기 때문에 너무 끓이지도 덜 끓이지도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식은 후에 더 되직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늘 조청은 꼭 약으로 드시기보다
우리 왜 약간 달짝지근한 떡볶이 음식이나 뭐 매운탕이나 볶음 요리 있죠. 네. 볶음이나 그럴 때 설탕 대신 넣으면 이 마늘의 감칠맛이 달짝지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아주 잘 어울리는 양념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야, 뭐 매실액만 요리에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늘조청, 뭐 마늘 오일 같은 거 만들어놔서 하는 것도 진짜 도전해봐야겠어요. 예. 네. 자, 지금 이제 햇마늘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끝으로 요리 제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말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늘이랑 그 다음에 그 기름만 있으면 되는 파스타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해먹는 사실 파스타라지만 우리 국수 넣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그냥 팬에다가 기름. 우리 뭐 올리브유가 제일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기름을 두르고 햇마늘을 그냥 송송송송 써세요. 네. 그래서 그냥 딱 넣은 후에 거기다가 삶아둔 국수나 아니면 면을 넣고 마지막에는 약간의 소금 간만 하시면은 완벽한 그냥 마늘 향이 삼떡 배는 파스타가 되고요. 여기다 그냥 마른 멸치 넣으셔도 정말 약간 엔초비라 그래서 절인 멸치 있죠. 네. 그거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소금 넣지 않아도 완벽한 그 국수이자 파스타, 마늘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마늘 입맛 음식 알아봤습니다. 입맛 음식가 함희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77명이 나왔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6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그와 비슷하거나 7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0세에서 75세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 접수가 끝납니다. 현재 60에서 74세 국민들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약 75% 수준인데요. 정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월 이후에야 접종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상반기 내에 코로나19 고위험층인 고령자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잔여 백신을 고령층에게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백신 종류와 접종 대상이 더욱 늘어납니다. 7일부터 60세에서 64세 국민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요. 30세 이상 유치원 교사 등 36만여 명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30세 미만 군 장병 41만여 명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10일부터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등 약 90만 명이 얀센 백신을, 15일부터는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종사자 등 19만 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숨진 이중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네, 이 사건은 공군 20 전투비행단 소속의 이모 중사가 이 코로나로 인한 회식 금지령에도 이 상관의 지시를 받고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이 돌아오던 길에 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후 이모 중사는 부대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이 공군은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고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늦췄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 가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군 검찰이나 이 군이 이 피해자에게 알선해준 국선 변호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요. 이 가해자의 구속 수사가 어렵다는 투로 얘기했지만 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바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네. 이 가해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유족은 이중사가 죽음으로 호소했던 진실과 책임이 분명하게 가려질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는데요.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유족을 찾아가서 이 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친은 실시를 했었고요. 아이고. 그런데 유족들에 따르면 이모 중사는 이 지난해 부대 회식 자리에서도 옆자리에 앉은 상관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도 이모 중사는 부대 내 상담관에게 알려서 고충을 호소했는데 이 가해자가 사과했다는 이유로 이 직속 상관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결국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덮자고 했던 직속 상관이 이번에도 사건 무마를 요구했던 그 상관이었다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겠어요. 네, 그 2년 전 이 경남 진주의 공군 사령부에서 여성 장교 후보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신고는 이 대대장 등을 거쳐서 이 최고 책임자인 준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최고 책임자가 이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에게 오히려 신고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후 이 피해 사실을 보고한 중대장과 대대장이 이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을 음해했다는 그 무고 조사가 착수가 돼서 이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대대장은 상관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 가해 대령과 준장은 주의 처분만을 받았고요. 이 징계를 받은 대대장은 아직도 법정 싸움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른 부대에서는 그 여군 숙소에 들어가서 불법 촬영한 일도 있었다고요? 네, 이 지난달 4일 이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의 군사경찰인 A야사가 여군 숙소에 몰래 침입해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A야사의 휴대전화와 USB를 포렌식한 결과 이 피해 여군들의 실명을 제목으로 한 폴더가 5개 이상이 나왔고, 이 폴더마다 여군의 속옷과 신체 일부가 몰래 촬영된 사진과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군인권센터가 밝힌 불법 촬영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요. 하지만 소속 부대는 피해자들에게 이 A야사의 전역이 올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야 조치를 취했는데 A야사의 근무지를 정문 초소에서 후문 위병소로 바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죠. 네, 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이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이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이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의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최근 그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위해서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공직자들 부동산 투기를 조사한 합동수사본부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는 출범 3개월간 약 644건,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서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이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었고요. 이 중에 공직자 9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또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별도로 기획부동산업자 등 14명을 구속했고요. 이 몰수 추징 등 이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이 총 908억 원 정도입니다.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이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서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이 김부겸 총리는 이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다면서 유사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그룹 경영진과 식사를 함께 했군요. 네,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별도로 오찬을 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번 오찬은 4대 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44조 원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교에 기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기업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 회장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충을 이해한다며 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주와 호남 남해안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과 충청에도 곧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 전국으로 확대될 거라고 하니까요. 아침에 나올 때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륙엔 천둥 번개도 치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농업, 시설물 피해 없게 미리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